가난한 집딸이 우리 집에 어울려 3년째 반복된 모욕으로나 오늘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원하신다면 떠나겠습니다. 잠시 뒤 들려온 낯선 전화. 네, 준비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상상도 못 자리에 가장 먼저 앉아 있던 사람은 바로 수연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6시 30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30세의 이수연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년째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그녀의 일상은 항상 같았죠. 시어머니 장명숙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요. 수연은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어딘가 품격 있는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거실에서는 58세의 장명숙의 아침 뉴스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전직 변호사 출신답게 날카로운 인상과 권위적인 자세였죠. 수연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차리자 명숙이 찬물을 기엔 듯 말했어요. 또 된장찌개야. 매일 똑같은 메뉴만 해서 지겹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다른 걸로 준비할게요. 다른 걸로 준비한다고 해봤자 공장달이라 음식도 촌스럽지. 명숙 수저를 들며 계속해서 수연을 깎아내렸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해도 항상 흠을 잡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그 말들을 참아냈습니다. 3년 동안 반복된 이런 모습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죠.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며느리가 어디 집딸이냐고.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정말 창피해. 수연은 설거지를 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 놀림은 놀랍도록 우아하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곧 레스토랑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정확하고 빨랐죠. 이상하게도 공장 노동자 따르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손 놀림이었어요.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가 떠올랐죠. 수연은 재빨리 화면을 끌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시 베란다에서 전화 좀 받을게요. 누구 전화인데? 또 공장 친구들이야. 내 옛날 직장 동료예요. 수연은 베란다로 나가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거실에서는 명숙이 의심스럽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마친 수연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확신 찬 분위기였죠. 무슨 전화였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안부 인사였어요. 그때 남편 박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35세의 변호사인 그는 언제나 바쁜 일상에 쫓기는 모습이었어요. 수연아,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식사는 따로 드세요. 아들아, 이번 주말에 친척 모임이 있다고 했지. 네, 어머니 큰아버지 댁에서 하는 거죠. 그래, 그런데 수연이가 가도 될지 모르겠어. 도연은 넥타이를 매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잖아. 공정달이라고 하면.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기를 보며 서둘러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먼저 가볼게요. 도연이 나간 후 거실에는 명숙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거숙은 다시 한번 수연을 훑어봤어요. 너도 알아야 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변호사 집안의 공정다리.
들어온 게 얼마나 부담인지 수연은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닫고 있던 와인잔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고급 크리스탈의 잔이었는데 수연은 마치 익숙한 듯 다뤘습니다. 공장 노동자 딸이 그 비싼 잔을 알 리가 없는데 말이죠. 오늘 마트 가서 장 좀 봐와 목록 써줄게. 네, 어머님. 오후에 다녀올게요. 명숙이 손목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그 시계는 명품 브랜드였는데 수연이 잠깐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그 시계의 정확한 가격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나는 친구들 만나러 나갈 테니까 집 잘 봐. 내일 조심히 다녀오세요. 명목이 나간 후 수연은 혼자 남은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우아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에서 훈련받은 직원처럼 완벽한 동선이었죠. 수연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잠시 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묘한 그리움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아무 이름도 뜨지 않은 채 번호만 표시됐죠. 수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너머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곧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연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기다려온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수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며칠만 더 이 모습으로 버텨내면 되는 거였죠.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부녀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명숙의 지시에 따라 간식을 준비해서 참석했어요. 10여 명의 아줌마들이 둘 앉아 각종 아파트 현안을 논의하고 있었죠. 명숙은 모임의 회장 역할을 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간식이 정말 맛있네요. 우리 며느리가 준비한 거예요. 그렇도록 괜찮죠. 수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차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다른 부녀 의원들은 수연을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분이 참 얌전하시네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순간 모임장이 조용해졌고 명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냥 공장에서 일했어요. 어떤 공장이요? 요즘 공장도 좋은 곳 많잖아요.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대답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부녀 회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시선 교환이 오갔어요. 변호사 집안의 며느리가 공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의외였던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신 거네요. 요즘 젊은 분들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대단해요. 사람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명숙은 점점 불편했어요. 마치 자신이 동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죠. 뭐, 대단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지.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너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 분이 정말 예 바르시네요. 보기에도 차분하고 좋으셔요. 이런 칭찬들이 명숙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예, 바르기요. 공장에서 기름 냄새 남았던 애가 뭘 알겠어요. 모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수연은 차를 따르던 손을 잠시 멈췄지만 다시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은
좀 사실을 말한 거예요. 공장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부녀 의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출신까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들한테 며느리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탑해야 하는지 명숙은 계속해서 수연을 깎아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격이 다른 거지. 변호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기나 해. 부녀의 완들은 점점 더 불편했어요. 회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다른 이야기 해요. 하지만 명숙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공장 딸과 결혼해서 수연은 차잔을 정리하며 묵묵히 그 모욕을 참아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 놀림을 자세히 보면 매우 우아했습니다. 차잔을 다루는 방식이 마치 다도를 배운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 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수연의 차분한 대답에 부녀의 완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한 부녀의 완이 수연의 가방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작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가방이었거든요. 며느리 분 가방이 참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수연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건 선물 받은 거예요. 누가 선물해 줬는데 친구가 기념으로 줬어요. 명숙은 의심스럽게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분이 센스가 좋으시네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런 반응들이 명숙은 더욱 자극했어요. 고급스럽긴요. 공장 친구들이 뭘 알겠어요. 아마 작통일 거예요. 진짜 명품은 비싸거든요. 수연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가방을 자세히 본 부녀의 완중 한 명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명품에 관심이 많아서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 이거 혹시 수연이 재빨리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수연 차분함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명숙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집안 격차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태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부녀의 완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수연은 간식 그릇들을 챙기며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임장을 나서며 한 부녀의 완 수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며느리분 힘내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숙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사람들 반응 봤지 다들 이해하더라. 네, 어머님 앞으로도 분수를 살아야 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숙은 따라 걸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모험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모욕이 서서히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수연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상황은 어떠신지요? 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준비 완료됩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오늘의 그룹 씻어내듯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다 다르고 있었어요. 추석 연휴 둘째 날 박도윤의 큰아버지 댁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친척들이 모여 전통적인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수연은 명수와 함께 음식 준비를 도우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도연이 요즘 법무사 무소에서 일 잘 되고 보며
내 큰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어디서 뭐 했더네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고 명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공장에서 일했어요. 어떤 공장이요? 요즘 제조업도 괜찮다던데. 명숙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미묘한 시선들이 오갔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한 거잖아. 요즘 젊은이들 대단해 맞아요. 일하는 사람들 다 존경스러워요. 이런 호의적인 반응들이 명숙을 더욱 자극했어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고요.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참 얌전하고 예의 바름에 정말 보기 좋으세요. 도연이 폭 받았네요. 이런 칭찬들이 명숙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얌전하긴요. 공장에서 일하던 애들이 다 그렇죠.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출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연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며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수연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순간 수연의 손이 멈췄고 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세요. 어머, 그랬구나. 어렸어. 고생 많이 했겠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구나. 힘들었을 텐데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수연에게 집중되자 명숙은 더욱 불편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났대요. 그렇구나. 정말 안 됐네. 이때 명숙 표정이 점점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친척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갔어요. 명수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왜요? 사실인데 공장인부 주제에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어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었거든요. 어머님 뭐 사실을 말하면 안 돼. 공장에서 기름범법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뭘 가르쳐 쳤겠어? 친척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명숙, 그만해. 하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도 딸 걱정이나 하고 계시겠지. 자기 딸이 변호사 집안에 들어간 걸 과분하다고 생각해야 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사실인데 도인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너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공장 딸하고 결혼해서 우리 집안 체면 다 깎아먹은 주제에 친척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명수가 손 넘었다. 당장 그만둬. 그때 수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정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모든 사람들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그렇게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명숙은 수연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되더라? 되드는 게 아니라 손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아버지 욕은 들을 수 없어요. 친척들이 수연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말이 맞다. 너무 심했어. 정말 돌아가신 분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이런 반응에 명숙은 더욱 흥분했어요. 뭐 다들 공장딸 편을 들겠다는 거야?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참 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한계예요. 아버지 모두까지는 참을 수 없어요.
명숙은 예상치 못한 수연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야, 갑자기 뭔 소리야? 어머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해드릴게요. 공장딸은 이 집안에 어울리 많으니까요. 친척들이 당황하며 만류하기 시작했어요. 주연아, 그러지 마라. 화가 나도 가족인데. 하지만 수연의 결심은 확고해도였어요. 감사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면을 일을 새로 구하세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 급히 따라 나갔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명숙에게 집중됐습니다. 명숙아, 이번엔 내가 너무 심했다. 명숙은 급작스러운 상황 어쩔 줄 몰랐어요. 설마 진짜 나가겠어? 밖에서는 도연이 수연을 붙잡고 있었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화나서 그런 거야. 들어가자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앞으로 후회하실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수연의 마지막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내잇는 듯한 여유로운 목소리였죠. 그날 밤 수연은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나버린 거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평소처럼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이었죠. 5명의 부유한 아줌마들이 모여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요즘 어때? 며느리는 잘 지내? 명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태어난 척했어요. 그냥 그래, 별일 없어. 며느리가 공장 출신이라며 좀 적응하기 힘들겠네. 그러게 말이야. 격이 다르니까 힘들지. 친구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그래도 순종적이면 괜찮잖아. 순종적이긴 하지 뭘 알아야 말이라도 하지. 그때 카페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명숙이 돌아 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연은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웨이브를 넣어내렸고 화장도 세련되게 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수연이? 수연이 명숙 쪽으로 다가왔어요.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들과 계시는군요. 명숙은 수연의 달라진 모습에 어리둥절했어요. 너 어디서 뭐 했어?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잠시 바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수연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어머, 며느리분이 정말 예쁘시네요. 옷도 참 고급스럽게 입으셨어요. 명숙은 친구들의 반응이 조금 불편했어요. 뭐가 고급스러워, 그냥 평범한 거지.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수연의 가방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혹시 가방이 에르메스인가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거요. 선물 받은 건데요. 와, 정말 예쁘네요. 누가 선물해 주셨어요? 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몽잠 친구들이 선물했대. 아마 작통일 거야. 하지만 친구는 명품의 전문가였어요. 어머, 이건 진짜 같은데요? 스티칭이랑 금속 부분 봐요. 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뻐서 들고 다녀요. 친구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분, 어디서 일하셨다고 했죠? 명숙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부품 만드는 일했어. 아, 그래도 요즘 제조업 괜찮다던데요. 그때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조업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향후 5년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거예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전기차 전환으로 기존 부품 수요가 급감하거든요. 명숙은 수연의 전문적인 말에 당황했어요. 너가 그런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관심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친구들은 수연의 지식에 감탄했어요. 와,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때 다른 친구가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강남 아파트 값이 어떨 것 같아요? 명숙과 친구들은 각자 의견을 말했지만 애매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남 3구는 향후 3년간 15% 정도 하락할 거예요. 어머, 그렇게 확신하세요? 금리 인상과 공급 증가가 맞물려서요. 특히 재건축 물량이 되고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친구들이 더욱 놀라며 후연을 바라봤어요. 정말 전문가 같으세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세요? 수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 루트가 있어요. 명숙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수연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너 요즘 어디서 지내고 있어? 괜찮은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괜찮은 곳이 어디야? 곧 알려드릴게.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던 수연의 표정이 약간 진지해졌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연락이라서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어요. 네, 내일 오전 준비 완료했습니다. 자료는 이미 검토 마쳤고요.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전화를 마친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새로 시작하는 일 때문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일? 뭔데?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수연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찬 태도였죠. 며느리분 정말 신비로우시네요. 똑똑하시고 우아하시고 완전 달라 보여요. 명숙은 친구들의 칭찬이 쏙 좋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 그냥 평범 공장다리야.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수연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공장 출신이라도 정말 품격 있으세요. 수연은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시간이 되어서요. 어디 갔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수연은 우아하게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친구들은 모두 감탄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수가 며느리비 정말 괜찮네. 완전 신사임당 같아. 아까 경제 얘기하는 거 봤어? 정말 대단하던데. 명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변하나 보지. 좋은 방향으로 가방도 진짜 애를 메스뒀던데 어디서 난 거야? 명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연에 대해 아는 게 갑자기 아무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쎄 잘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숙은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수연의 달라진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네.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명숙은 수연의 변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퇴근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수연이가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요? 오늘 카페에서 봤는데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달라서 명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품 가방 전문적인 경제 지식 달라던 분위기까지. 그래도 수연이가 뭘 숨기겠어요? 그게 문제야. 우리가 아는 수연이가 아니었어. 날 아침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먼저 수연의 친구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 씨, 저 수연이의 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가 요즘 어디서 지내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다른 친구들은 아는 게 없나요? 글쎄요, 다들 모르겠다고 하던데요. 명숙은 미정으로부터도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그 다음엔 수연이 다니던 공장에 전화해 봤습니다. 혹시 이 수연 씨 아세요? 3년 전까지 다니던 수연 씨요? 그 분은 진짜 그만두셨는데요. 그만둔 후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연락처도 바뀌었고요. 이상했어요. 수연에 대한 정보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명숙은 직접 수연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제 수연이 나타났던 카페 근처를 돌아다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포텔 앞에서 수연을 발견한 거예요. 수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좋은 하루 되세요. 수연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으며 택시에 올랐어요. 마치 그런 대접에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죠. 명숙은 깜짝 놀라 숨어서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 내지 그날 저녁 도윤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아들아, 수연이가 곧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호텔에서요? 뭐하러요? 그것도 직원들이 존댓말하면서 배웅까지 해주더라. 도윤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수연이가 거기서 일어나 일한다기엔 너무 대접이 좋았어. 다음날 명숙은 다시 그 호텔로 갔어요. 프론트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수연 씨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에서 수연을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수연님과 관련된 분이세요? 네, 저 시어머니인데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중요한 분이세요. 명명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중요한 분이라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그 주말 명숙은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목격했어요. 아파트 앞에 고급 승용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뒷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우아한 원피스를 있었어요. 머리도 전문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완벽했죠. 명숙은 베란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저게 정말 우리 며느리 이하 수연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걸 보고 명숙은 급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수연아, 수연이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너 지금 어디서 온 거야? 그 차는 뭐고? 지인이 태워다 줬어요. 지인, 무슨 지인이 그런 고급 차로 새로 알게 된 분이에요. 명숙은 수연의 모호한 대답이 답답했어요.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곧 다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명숙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수연을 바라봤죠. 그날 밤 도윤이 돌아오자 명숙은 모든 녹을 털어놨어요. 아들아, 수연이가 정말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데요? 명숙은 오늘 본 고급차와 운전기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수연이가 돈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난 돈인지 모르겠어.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복권으로 저렇게 될 수가 있겠어. 두 사람은 계속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명숙은
결심을 굳혔어요. 수연을 직접 미행해 보기로 한 거죠. 아침 일찍부터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9시쯤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고급차가 와서 수연을 태우고 갔어요. 명숙은 급히 택시를 잡아 뒤를 따라왔습니다. 기사님 앞에 검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멈춘 곳은 거대한 고층 빌딩 앞이었습니다. 명숙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연이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기가 어딘가요? 아, 저기요. 한솔그룹 본사예요. 명숙의 심장이 쿵쿵 걸었어요. 한솔그룹이라니 대기업 본사였던 거죠. 한솔그룹이요? 네, 유명한 대기업이죠. 명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공장 노동자 딸이었던 수연이 대기업 본사에 들어가다니 집으로 돌아도나 내내 명숙의 머리는 복잡했어요. 수연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도연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아, 수연이가 한솔그룹에 들어가는 걸 봤어. 한솔그룹이요? 뭐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무 이상해.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었어요. 분명히 수연에게는 큰 비밀이 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명숙은 한 잔도 못 잤어요. 수연이 한솔 극읍 본사에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도대체 공장 노동자 딸이 그런 곳에서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어보기로 했죠. 수연아, 아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어제 한솔그룹에 갔었지? 수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봤어. 너도 대체 거기서 뭐 했어? 일 때문에 갔었어요. 일 무슨 일이야? 고 직접 말씀드릴게요. 또 그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명숙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죠. 곧이 언제야?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말해. 어머님 성급해하지 마세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금요일 뭐가 밝혀진다는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명숙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오후 명숙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명숙과 너의 며느리 정말 대단하더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사람이 한솔그룹에서 일하는데 명숙의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거기서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화제라고 하더라. 화제? 뭔 화제? 젊은 여성 임원이 새로 왔는데 엄청 똑똑하다는 거야. 명숙은 말을 잃었어요. 혹시 너의 며느리 맞아? 이름이 같거든. 글쎄 잘 모르겠어. 한번 확인해봐. 정말 똑같은 이름이야. 전화를 끊은 후 명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정말 수연이 한솔그룹 임원이라는 건가요? 저녁에 도윤이 돌아오자 즉시 이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큰일이야. 뭐가 큰일이에. 수연이가 한솔그룹 임원이 때도 몰라.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요. 수연이가 임원이라니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설마 공장 출신이 대기업 임원이 될 수가 있나. 하지만 명숙은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모든 변화가 설명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목격했어요. 집 앞에 고급 택배 트럭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수연님 등 맞나요? 네, 만났던 뭐 때문이에요. VIP 배송 서비스입니다. 택배 기사가 들고 온 건 고급 브랜드 박수들이었어요. 샤넬, 구찌, LMS 등 이게 다 뭐예요? 수연님이 주문하신 물건들이에요.
명숙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명품들을 살 돈이 수연에게 어디 있다는 거죠. 그때 수연이 나타났어요. 아, 택배 왔구나. 수고하셨어요. 네, 수연님, 다음에도 이용해 주세요. 택배 기사는 정말 공손하게 인사하고 갔어요. 마치 수연이 VIP 고객인 것처럼 말이죠. 수연아, 이게 다 뭐야? 아, 필요한 것들 좀 샀어요. 필요한 것들이 이런 명품들이야. 곧 필요할 것 같아서요. 또 그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너 돈은 어디서? 그것도 금요일에 설명드릴게요. 명숙은 정말 답답했어요. 그날 오후 명숙은 수연 아파트에서 나가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더 고급스러운 검은색 벤츠였어요. 운전기사도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수연님 준비되셨나요? 네, 가족 수연은 자연스럽게 뒷자리에 앉았어요. 원래부터 그런 대접에 익숙한 것처럼 명숙은 베란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수연의 정체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아들아, 나 정말 모르겠어. 수연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래도 우리가 아는 수연이잖아요. 아니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목요일 오후 명숙은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수연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함께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수연에게 정말 정중하게 대하고 있었죠. 수연, 내일 준비 다 되셨죠? 네, 모든 준비 완료했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남성이 떠단 후 명숙은 급히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아, 방금 그 사람 누구야? 내일 만나실 분이에요. 내가 만난다고 무슨 소리야? 어머님과 도윤 씨, 내일 오전 10시에 한솔그룹 본사로 와주세요. 명숙은 깜짝 놀랐어요. 한솔그룹의 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수연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너 정말 뭔가 숨기고 있었구나. 네, 3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명숙은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수연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했죠.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정말 내일 가야 하나요? 그래야겠지. 이제 알 때도 됐어.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명숙과 도윤은 정장을 차려입고 한솔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50층 빌딩 앞에서 두 사람은 긴장했어요. 과연 오늘 수연의 정체가 밝혀질까요? 모든 것이 바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50분 명숙과 도희는 한솔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두 사람은 긴장한 채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 수연 씨와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안내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정중해졌어요. 아, 수연님과 약속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내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곧 다른 직원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수연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연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50층 전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명숙과 도희는 서로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전무실이라니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르잖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한 곳은 거대한 사무실이었어요. 문 앞에는 전무 있어 이수연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죠. 명숙과 도희는 그 명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에서 수연이 일어나 그들을 맞았어요. 하지만 이전의 수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어요. 화장도 프로페셔널하게 온몸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숙과 도희는 입을 벌린 채 수연을 바라봤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아, 이게 다 뭐야?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수연은 여유롭게 자신의 책상 뒤 의자에 앉았어요. 그 모습이 정말 대기업 임원 같았죠. 수연아, 여기가 내 사무실이요? 네, 제 사무실이에요. 전무 있어 라고 문에 적혀 있던데. 맞아요. 전 한솔그룹 전무 있어요. 두 사람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그럼 내가 정말 대기업 임원이라는 거야. 정확히는 한솔그룹 창극주의 소녀예요.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녀 무슨 소리야? 저는 한솔그룹 이찬호 회장의 친소녀입니다. 3년 전부터 할아버지 명령으로 일반인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도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공장에서 일했다는 건 할아버지께서 밑바닥부터 경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진짜 사회가 어떤 건지 알아야 한다면서요. 명숙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내가 3년 동안 네 재벌과 상속녀를 공장 딸이라고 무시하신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나이든 남성이 들어왔어요. 75세쯤 되어 보이는 위험 있는 노인이었죠. 우리 소녀 잘 보고 계시는군요. 수연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오셨네요. 응, 인사드려야지. 이찬호 회장이 영숙과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한솔그룹 이찬호입니다. 두 사람은 어땠더란 채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의 대표적 기업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소녀가 4년 동안 신세 많이 졌네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군요. 명숙은 식은 땀이 났어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나니까요. 저희는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셨죠.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수연이 다시 말했어요. 참여간의 체험이 어제로 끝났어요. 이제 정식으로 회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죠. 도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도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체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숨겨 했죠. 명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기억해요. 공장 딸이라고 기름 냄새 난다고 격이 다르다고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소녀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추석 때 일도요. 명숙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를 모독했던 그 일이 떠올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모든 게 없던 일이 될까요? 3년 동안 받은 모욕이 사라질까요? 도연도 이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수연아, 나도 미안하다고요. 도연 씨는 저를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도연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편했으니까. 결혼한 거죠.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아내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창후 회장이 일어났어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네요. 우리 소녀는 더 이상 잠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수연도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차이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죠.
3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명숙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공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였죠. 공장 노동자 딸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재벌과 상속녀였던 거예요. 그것도 한국의 대표적 기업 상속녀였죠. 이제 진짜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창후 회장이 나간 후 사무실에는 수연, 명숙, 도윤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러고 명숙과 도희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죠. 수연은 의자에 앉아서 차분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실을 다 말씀드릴게요. 진실 도윤 씨가 저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도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몰랐어. 정말요? 수연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죠. 파일을 펼치자 도연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었죠. 도연 씨는 결혼 전부터 제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럴 일은 나는 정말 몰랐다고. 2022년 3월 15일 강남역 카페에서 만난 사람 비었나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그룹 민사팀 차장이었죠. 그때 제 정체에 대해 모든 걸 들으셨잖아요. 명숙이 도윤을 찾아봤어요. 아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도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건 솔직히 말씀하세요. 도윤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맞아. 알고 있었어.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너가 알고 있었다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어떤 제안이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연은 고기를 숙했어요. 수연이와 결혼하면 나중에 한솔그룹과 계약 기회를 주겠다고. 명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산된 결혼이었다는 거야? 네, 맞아요. 도연 씨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한 거죠. 도연은 변명하려 했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어. 좋아하게 됐다고요. 그럼 어머님이 저를 무시할 때 막지 않으셨어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공장 딸이라고 무시당할 때 침묵하셨을까? 진짜 사랑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명숙도 아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연아, 그럼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할 수 어머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수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반대하실 것 같다. 저라 재벌과 상속률을 반대하실 이유가 있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짜 이유는 다르죠. 제가 평범한 며느린 척해야 계획이 성공하니까요. 명숙은 점점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어머님은 정말 모르셨어요. 도연 씨 혼자만 알고 있었죠. 그때 수연이 내 선전화를 눌렀어요. 김 부장님 들어와 주세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네, 전무님 박도윤 변호사 건 어떻게 됐나요? 김 부장이 서리를 펼쳤어요. 법무법인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계약 해지 무슨 소리야? 저희 그룹과 거래하던 모든 법무법인에 통보했어요. 박도윤 변호사와는 거래하지 말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수연아, 그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해요?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용한 건 너무하지 않나? 김 부장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에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에도 네 앞으로 박 변호사님 취업이 어려울 거예요. 도윤은 잘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아, 제발 제발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제발했는지 아세요? 명숙도 이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수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수연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어머님은 저를 공장 딸이라고 무시하셨죠. 기름 냄새 나는다고, 격이 다르다고 하셨고요. 심지어 돌아가신 제 아버지까지 모두 극하셨죠. 명숙은 고개를 숙했어요. 그리고 도윤 씨는 저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고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결혼이었죠. 김 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전무님, 서류도 준비됐습니다. 잘했어요. 도연이 당황했어요. 이혼 서류, 네, 이제 끝날 때가 됐죠. 애초에 진짜 결혼이 아니었으니까요. 명숙이 급히 말했어요. 수연아,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해요. 제가 재벌과 상속녀라는 걸 알았으니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죠. 명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공장 딸일 때는 넷조 줄이야 하시더니 재벌과 상속녀라니까 다시 붙잡으려 하셨죠. 수연은 이혼 서류에 설명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앞으로는 남남으로 지내죠. 도윤과 명숙 잘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김 부장님, 두 분을 배웅해드려요. 네, 전무님 명목과 도윤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연은 마지막에 도윤이 도와서 수연은 마지막 말했어요. 3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법을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수연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 도연은 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휴대폰에는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와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네, 박도윤입니다. 도윤 씨 사무실로 당장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연이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가웠거든요. 도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한솔그룹에서 모든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연락을 네, 도연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어요. 대표님, 저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법무법인이 망할 지경이에요. 도대체 한솔그룹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도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당장 사표나세요. 도연은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한편 명숙도 자신만의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거든요. 오후에 단골 고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계약 취소하려고요. 갑자기 왜요? 거의 다듬 건데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요. 하루에 3건의 계약이 연달아 취소됐어요. 이상하게도 모두 같은 이유였죠. 명숙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희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 해고당했어요. 뭐라고? 한솔그룹이 모든 계약을 끊었다고 이상해. 오늘 계약이 3건이나 취소됐어. 두 사람은 서로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명숙의 부동산 사무소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췄거든요.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려서 사무소로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장명숙 씨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한솔그룹 부동산 개발팀에서 나왔습니다. 명숙의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사장님 사무소가 있는 이 건물도 철거 대상이에요. 명숙은 깜짝 놀랐어요. 장명숙, 갑자기요.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새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6개월 후에
이 일대를 전부 재개발할 예정이에요. 명숙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무소를 옮겨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고객들이 떠날 게 뻔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최소한으로만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 남성이 떠난 후 명숙은 주저앉았어요. 20년 동안 운영해온 사무소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녁에 도윤과 만나 이 일을 상의했어요. 아들아, 우리 완전히 망했어? 저도 취업이 안 돼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수연이 때문이야. 그때 명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아, 제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야. 3년 동안 저를 무시하실 때는 언제고 정말 몰랐다고 내가 그런 신분인 줄 신분이 중요한가요?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신 게 문제죠. 명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도연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해고당했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그렇군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수연아,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더 무시하셨잖아요. 명숙은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이. 제가 재발과 상속녀 하는 걸 알았으니까 반성하는 거죠. 명숙은 부정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만약 제가 진짜 공장 딸이었다면 지금도 똑같이 반성하셨을까요? 명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과 도윤 씨는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세요. 그런 분들이 반성한다는 건 믿기 어려워요. 수연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진짜 반성하는지 아니면 이기 때문인지요. 전화가 끊어진 후 명숙은 잘 망했어요. 어떡하지?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우리가 거지가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봤어요. 수연을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수의 술에 바퀴는 이미 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 와서 후회 없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맛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수은이 느껴 그 절망을 말이죠. 복수는 이제 막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수연과의 전화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도연은 여러 법무법인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명숙의 부동산 사업도 계속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명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단골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는 거였죠.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올라요. 갑자기요.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생겼어요. 무슨 사정인가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분이 계셨어요. 명숙은 어떤 일인지 짐작이 갔어요. 분명 수연의 영향력이 작용한 거였죠. 2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싫으시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세요. 결국 명숙은 20년 동안 운영하던 사무소를 떠나야 했어요. 같은 시간 도윤도 절망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중소법무법인에서도 거절 통보가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서요. 어떤 소문인가요? 한솔그룹과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아들아, 우리 정말 끝난 것 같아. 저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사무소도 나와요.
하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숙이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죠. 장명숙 씨, 댁이 맞나? 네, 맞는데요.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출 관련해서 상담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상담인가요? 기존 대출의 조기 상환을 요청드립니다. 조기 상환요? 갑자기요? 네, 은행 정책이 변경됐어요. 2주 내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은 어지러웠어요. 5천만 원의 대출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2주는 너무 짧은데 연장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불가능해요. 만약 상환하지 못하시면 담보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여성이 간 후 명숙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하지?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도윤도 마찬가지로 잘망적이었어요. 박도윤 슬픔 저도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드릴지 그날 오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명숙의 오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한 거예요. 명수가 미안한데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인데 나중에 얘기하자. 미안해. 전화가 끊어진 후 명숙은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분명 수연이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였죠. 저녁에 도윤과 이야기했어요. 친구들도 다 피하기 시작했어. 수연이가 정말 철저해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도서였죠. 입주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민원인가요? 좋은 관련 민원이요. 좋은 저희가 소음을 냈다고요. 여러 세대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이것도 분명 수연의 영향이었어요. 아파트에서도 살기 어렵게 만들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 더 나쁜 소식이 왔어요. 법무사 자격까지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박도윤 법무사님, 윤리위원회 참석해 주세요. 윤리위원회요. 무슨 일인가요?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부적절한 행위라네요. 자세한 건 참석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자격까지 일을 위해 처했어요. 그날 저녁 명습과 도연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이제 정말 커지가 되고 것 자격증까지 이르면 완전히 끝이에요. 장명수 슬픔 수연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박도윤 슬픔. 우리가 너무 안일했나 봐요. 그때 명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수연이었죠.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수연아,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곧 답장이 왔어요. 용서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명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 앞으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아들아, 우리 정말 큰일 났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데 두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어요. 그날 밤 명숙은 처음으로 수연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떠올렸어요. 공장딸이라고 무시했 것, 기름 냄새 나는다고 했던 것,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도했던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너무했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수연의 복수는 막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그들의 완전한 몰락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명수가 도희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의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수연이 느꼈던 그 절망보다 훨씬 깊고 차가운 절망을 복수의 술에 박히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었어요. 몰락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명수과 도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사무소는 문을 닫고 도희는 자격증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대출금 때문에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그날 아침 명숙은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직접 수연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구하기로 한 거죠. 아들아, 나 수연이한테 가볼게. 어머니 소용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봐야지. 명숙은 한솔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수연 전무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약속은 있으신가요? 없는데 정말 급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어려우세요. 명숙은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이고 기다릴 각오였거든요. 오후 3시쯤 수연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우아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수연은 명수군을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이수연 차분함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명숙은 급히 일어나서 수연에게 다가갔어요. 수연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 수연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어요. 수연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명숙은 주눅 들었어요. 앉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명숙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3년 동안 너를 그렇게 대한 게 정말 미안해. 수연은 무표정하게 명수군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나도 알아 하지. 제발. 명숙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도윤이도 일자리를 잃었고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어머님은 지금도 저를 진심으로 며느리라고 생각하세요. 명숙은 할 말이 없었어요. 수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도 만약 제가 진짜 공장 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용서를 구하러 오셨을까? 명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은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세요. 그런 분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믿기 어려워요. 그때 명숙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수연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 수연은 무릎 꿇은 명숙은을 내려다 봤어요. 일어나세요.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라고 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권위가 느껴졌어요. 명숙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죠. 어머님, 용서는 해드릴게요. 명숙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용서해주는 거야? 네, 용서해드려요. 하지만 관계 회복은 불가능해요. 명숙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니 3년 동안 받은 상처가 쉽게 지워질까요? 특히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모독하신 건 명숙은 그대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그럼 도연이랑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다만 앞으로는 괴롭히지 않겠어요. 명숙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쉬웠어요. 괴롭히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도움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명숙은 이해했어요. 최소한의 평안은 얻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럼 도연이 일자리는 그것도 스스로 해결하세요. 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겠어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우셨기를 바라요. 뭘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 수연은 명숙은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가자요.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죠. 명숙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뭐요?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널 제대로 못 봤었어. 수연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감사해요. 어머님도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명숙이 사무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돌아갔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잠겨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명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명수과의 마지막 대면이 끝났는지 6개월이 지났어요. 수연은 한솔그룹의 정식 후계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회사는 그녀의 리더십 아래 더욱 성장하고 있었고 수연 자신도 진정한 성숙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수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녀 요즘 정말 듬직해 보인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작년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어떤 걸 배웠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이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되는 방법도요. 할아버진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그런 경험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거야.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무시받고 그런데 대 끝까지 참았구나. 참는 것도 배웠지만 언제 참으면 안 되는지도 배웠어요. 수연의 말에 깊이 껴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전무님, 내일 신입사원 환영회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자선재단 설립 관련 서류도 나왔습니다. 수연은 최근 교육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좋네요. 꼼꼼히 검토해 볼게요. 비서가 나간 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자선재단까지 만들다니 정말 기특하다. 제가 받은 걸 나누고 싶어서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출신과 상관없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감동했어요. 우리 소녀가 진짜 리더가 됐구나. 한편 그날 저녁 명습과 도희는 작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경매로 아파트를 잃은 후 임대료 저렴한 곳으로 이사 온 거였죠. 어머니 내일 면접 있어요. 정말? 어디야? 작은 법무사 사무실인데 그래도 기회는 기회죠. 명숙은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열려시 예전처럼 큰 법무법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졌죠. 어머니도 새 사무소 어때요? 많이 작아졌지만 나름 괜찮아. 명숙은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요즘 생각해보니까 뭐요? 도인이 말이 맞았어.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도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나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두 사람은 힘들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신입사원 환영에 참석했어요. 신입사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무이사 이수연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양한 배경을 갖고 계시죠. 어떤 분은 명문대 출신이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입사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노력과 인격이에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어요. 전무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연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저도 한때 무시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는 거려. 신입사원들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도 거둬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기억하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보려고 노력하세요. 환영회가 끝난 후 수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전무님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출판사요. 전무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제 이야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수연은 서점에 들렀어요. 자서전을 쓰기 위한 참고 서적을 보러 온 거였죠. 서점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직원을 무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어린애가 뭘 알겠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연은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아주머니가 돌아봤어요. 이 직원분이 정말 성실하게 도와드리고 계시네요. 네, 누구세요? 한 사람의 고객이에요. 나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주머니는 당황했지만 수연의 말에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네. 저는 서점 직원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배역 좋은 일 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점을 나오며 수연은 뿌듯했어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수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다. 수연의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